번째 이슈. 자, 세 번째 이슈예요. 이재명 뉴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는 뉴스 두 개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뉴스 두 개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 근저당이 된 사건. 네, 야, 어떻게 보셨습니까, 힐러님? 더불어 근저당이 되었다. 아니 네임 짓는 거 진짜 뭐 탁월했다 약간 생각 들었는데 뭐 엄청 웃겼어요. 일단 웃겼고, 근데 이 근저당 잡는 이 내용이 그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돼 왔던 어떤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오, 거래를 좀 해보셨어요? 아니 전혀 꿈도 못 꾸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뭐 엄두도 못 내는데, 그 뭐 SNS 이런 데서 이런 게 돌아요. 그러니까 그 집값 높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어떤 방법, 꿀팁 이런 것들이 돌더라고요. 그게 이제 갑자기 제 어떤 거에 나와가지고 그걸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방법이 그렇게 막 특이한 방법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흔히 있었던 일이더라.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통령이 이제 했다.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정책,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아주 강력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참 좀 참담하죠. 참담하다. 네. 네. 사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냐고요? 네. 그거 엄두가 안 나는데요. 네. 뭐 매수자 신용으로 네. 어쨌든 간에 해보고 싶다. 근데 매수자 신용으로. 이거 잔금에 대한 근저당인데 그 뭐 성금도 못 낼, 계약금도 못 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은.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간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로또가 돼서 해본다면. 근데 로또가 되면은 저는 뭐 그렇게 막 집값 비싼 이런 데서 하고 싶지 않고. 제주도에?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아요. 아무튼 제주도 좋은데. 제주도에서 힐 쓴다. 힐 쓰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대모험에 못 오니까 그거는 좀. 그러네. 네,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서울에서 뭐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데 그런 데선 못 하죠. 간 떨려서 못 해요. 나는 간이 떨린다. 네. 간에다가 힐을 주시기 바라고. 도정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근저당 설정한 게 위법한 게 아니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위법이다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저 위법한 건 아니라는 거에는 다 동의합니다. 뭐 어떤 기술이겠죠, 거래 기술인데. 근데 이게 꼼수인 건 맞잖아요. 맞죠. 그것도 인정 못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해야 되고 뭐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양한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 잔금을 치르고 곧바로 이제 그 이전 집을 팔고 곧바로 다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 매도인이 약간 이제 사금융 형태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배려를 해줬다. 근저당을 좀 이렇게 설정한다, 약간 뭐 이런 개념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런 방식의 사금융 없이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도의 허점을 좀 스스로 폭로한 셈이 돼가지고 약간 좀 우스워진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비싼 집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뭐 앞으로 있을지도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런 꼼수가 있었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전 국민이 또 하나의 또 도적 테크닉 하나 또 알게 되지 않았나. 또 한 수 배워갑니다. 역시 또 진정한 도적은 다릅니다. 또 도적 선배 아닙니까? 그래요? 이런 사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성남에 있는 이제 집 아파트인데 가격이 뭐 29억,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뭐 1, 2억 낮게 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집이니까는 이거 저 돈 벌려고 내놓는 집 아니다. 어쨌든 팔려고 내놓는 집이다. 그러니까 1, 2억 낮게 내놓은 건데, 그 내놓았는데 집이 뭐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는 거냐?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전세가 11억 3천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0월인가에가 아마 저 계약일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8월엔가 뭐 재건축 사업자 인가가 난대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 인가가 난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사람한테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8월이 되기 전에 무조건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왜냐?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집이 안 팔려요. 아예 그러지 않아도 세입자 있죠? 그 다음에 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안 되죠? 그런 시점에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삽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못 팔면은 이재명은 30억을 날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재건축이 되죠, 그 집이. 그렇죠. 재건축이 되면 이재명은 30억을 날리는 게 아니고 돈방석에 앉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조정동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청 집 판다고 그랬는데, 그 침대 축구하다가, 집 팔지도 않고 침대 축구하다가, 지금 재건축해갖고 돈방석에 앉아. 야,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자기 집 갖고 재건축해가지고 이렇게 떼돈 번 사람 또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8월을 넘기면 안 돼. 8월을 넘기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팔아야겠는데, 팔려고 보니까는 세입자 일단 내보내야 돼요. 왜 내보내야 되느냐? 갭 투자하면 안 되니까.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살려 그러면은 일단 이 세입자를 보내야 되는데, 11억 3천의 이 돈은 들어오는 사람이 줘야죠.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11억 3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요거는 이제 어쨌든 전세보증금이니까. 그래서 나가셔야 되는데, 세입자가 또 전세난 때문에 집을 못 구해. 갑자기 하려니까. 그래서 이 전세난인데, 첫째, 이 전세난도 근데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우리 또 야당들이나 또 시민사회나 이런데, 그 전세난은 왜 있는 거야? 그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또 실패 아닐까?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맥락이 여기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그래서 어떤 좋은 뜻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것도 이재명 정권이 한 거네? 이재명 정권이 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려워졌네. 실거주 의무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거를 또 그러면 이 11억 3천을 내면은 11억 3천을 내면은 나중에 29억에서 얼마가 모자란 겁니까? 17억 7천이 모자란 거잖아요. 이거는 근저당. 왜냐면 이 잔금을 또 치러야 되는데 이 돈은 없어. 이 돈이 없으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2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억을 갖고 2억을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11억 얼마는 여기 11억 얼마에 아마 2억도 포함되어 있으려나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대출은 또 모자라. 그러니까 대출은 왜 2억밖에 안 나와? 그것도 이재명 정권이 한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한 게 여기 또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이 빨리 팔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조건 때문에 형성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불기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재건축으로 로또 맞은 사람이 되는 로또 맞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우격다짐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막 방법을 만들어서 팔면은 더불어 근저당이 되는 것이고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더불어 근저당이 그냥 되자. 이걸 왜 재건축 로또 맞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그래서 아마도 선택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째, 그럼 부동산 대책은 왜 이렇게 왔느냐? 그쵸? 근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사실은 누가 했어도 좀 풀기 어려울 매듭이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요거는 굉장히 심도 깊은 이제 그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근데 처음에 특히 이번에 그래갖고 요렇게 돼가지고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동산 토론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토론회는 왜 하느냐? 부동산 대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세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건들 때문에. 다 대출 규제 이재명 솔루션으로 다 논파가 됐는데 이거 계속 할 겁니까?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또 대출 받아갖고 이제 집 산다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래도 집값이 오르고 저래도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또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될 거. 근데 애초에 대출 규제는 처음에 그렇게 도입할 때부터 이거 오래 가기가 힘든 조합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긴 힘든데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여놓은 상황에서 뭘 했어야 되느냐면 그게 공급이 됐든 아니면 무슨 이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스테이블하게 갈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얼개를 이재명 정권이 내놨어야 됐는데 그걸 못 내놓은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일단은 막아놓고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게 지금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부동산 토론회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나올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도 항상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포인트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뭐 저기 뭐 저 혜택 입은 적 있어요? 없죠. 임차인인데. 네. 뭐 혜택 입은 적 있어요? 글쎄요, 뭐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신청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된 적이 없어서. 된 적도 된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세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대책을 안 내놓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와가서 나한테 호통을 칩니다. 그 보수 유권자 이런 사람들이 세입자로 평생 살으라는 거냐? 지금 2030들이 다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 안 해줘갖고 집을 다 못 사고 있는데요. 평생 세입자로 살으라는 거야? 그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빌라라도 어떻게 공급을 빌라에서 살으란 말이냐? 너희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야, 이.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 정치와 연결된 부동산 정책의 그러한 난감함을 또 보고 있는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느낀 거는 애초에 왜 판다고 했어야 되는 거냐 이 집을 집을 왜 팔아야 됩니까? 힐러님.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이런 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집을 팔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왜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주장했으니까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근데 저는 의문인 게 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집이 몇 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였어요. 하나였대요? 네. 아 그렇구나. 그거밖에 못 팔 수 없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하필 그 집을 팔았을까? 재개발이 예정된 이렇게 어려운 아니 근데 그 이제 청와대 설명은 대통령 설명은 97년에 그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네. 계속 거기서 살아왔다. 살았다. 그리고 뭐 네. 재건축을 뭐 하려고 했냐?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국민의힘 성남시장이 인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항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그런데 그 도정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때 뭐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왜 팔아야 되는 거냐 이거를? 뭐 네. 양도소득세의 뭐 그 공제를 뭐 깎아주니 특공을 뭐 없애니 많이 이런 얘기 할 때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다르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문제됐던 게 그럼 이재명 너도 비거주 1주택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본인도 무주택자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정책 일관성을 몸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불기를 없애고자 하는 한편에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결단하실 거면 조금 더 싸게 파셔가지고 더불어 민주당 얘기 좀 안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뭐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잡음이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될 거예요. 또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아. 네. 집값 떨어진다고요? 그 재건축 단지가 묶여 있는데 다 재건축 프렌즈들인데 1, 2억 낮추는 거야.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그랬는데 막 뭐 10억씩 낮춰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팔아야 되느냐. 사실 부동산 정치의 측면인 건데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 실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물론 정책적 실패도 있지만 정치의 차원에서 보수 정치가 뭐를 엄청나게 했냐면 내로남불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이거를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들 집 팔으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다주택자 있는데 이런 거 강남 다주택자인데 막 이런 거 또는 다주택자한테 집 팔으라고 했지만 똘똘한 한 채던데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아니야? 계속 그래서 사실 내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주택자한테 불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나는 이게 좀 웃기긴 한데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냥 갖고 있을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상한 얘기고 뭐 정치적으로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책 자체를 망가뜨리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그냥 원래 살아서 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또 어떤 위선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똘똘한 한 채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이유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주택자인데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합니다. 다주택자인데 집 판다고 그랬는데 왜 안 팔고 지금 왜 유지하고 있어? 그래갖고 사퇴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야 집이 더 중요했구나. 직이 아니라 집을 선택했네. 막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한겨레 출신의 어떤 사람은
갑자기 청와대 그 전까지는 뭐 재산이 별로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전세 살아요 이러다가 청와대 가더니 막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 갑자기 그냥 상가 건물을 사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왜 부동산 정책을 당신들은 저기 무슨 뭐 집은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부동산을 안 팔고 이 아파트에 집착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내로남불이 다 돼버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피해가야 되니까 아유 그냥 집을 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저 될 수 있으면은 다 저 팔아버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치가 참 그러니까는 참 야속한 게 그랬더니 더불어 근저당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뭐 분명히 어쨌든 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뭐 실책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해놓은 상황에서 대안적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입자 친화적인 그런 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그 책임이 있지만 공급이라고 하면 어떤 공급이고 그걸 뭐 어떤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급이다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치가 이렇게 레토릭으로 왜곡돼 있고 이렇게 일종의 밈화돼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노녹정이 집권해더라도 상당히 힘든 주제가 될 것이다. 벌써 야 노녹정의 집권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네. 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 드리고 그런 상황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요즘에 주식이 또 이러쿵저러쿵 하잖아요. 주식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게 머니무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려고 했던 이러한 돈이 다 주식으로 가가지고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주의 어떤 오르내림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별로 그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화랑이나 이런 걸로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다 쏠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또 반도체 투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글로벌 정세가 조성이 돼 있어요. 또 다 그냥 반도체 왜냐하면 AI 혁명이기 때문에 AI 없으면 못 살잖아요. AI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힐러님? 저 아직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AI 청정구역이다. 네. 아직 종속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도정님은 어때요? 저는 한 30% 정도 종속된 것 같은데요. 약간 클로드의 농노 정도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소장료 내고 있거든요. 소장료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또 법률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저를 빨리 그거 대체될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법률 빨리 도적으로서의 업을 열심히 쌓아서 부업인 변호사를 관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AI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다 나는. 근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제는 자본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이제 쏘버린 AI를 이제 하는 국면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을 막 키워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 온기가 퍼져가지고 전체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느냐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던데 그렇지가 않다. 이게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여자가 반도체를 키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반도체가 관련된 공장을 호남에다가 짓는다고 그랬더니 노조가 말이지 그것도 지금 교섭 대상이라고 하고 막 들고 일어난다. 성과급도 이것도 이 성과급이 어쨌든 간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익 배분 비율은 이거는 주주도 어떻게 터치 못하는 건데 노동자들이 교섭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어제인가 그제 했어요 또. 그러면 듣고 있는 이제 운동권들은 이거 참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참을 수 없는 건 참을 수 없는 건데 참을 수 없음과 법적 지식을 겸비한 도정님은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가? 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네. 그 뭐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국가 정책을 세운 거를 일개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정치 파업 아닙니까? 이게 정치 파업은 대체로 불법이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린 좋아해. 네. 우리는 좋아하죠. 우리는 좋아하지만 항상 꿈꿉니다 사실. 꿈꾸지만 조합원들이 그렇게 이거 혹시 불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 정책이긴 한데 동시에 대기업, 개별 기업의 또 정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가 아니고 국가는 곧 자본입니다가 돼버려가지고 오. 이 대기업들의 개별 기업들의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개정이 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원래 사업경영상 결정은 당연히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자본가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신성한 것이야 라고 규정을 해놨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쟁의행의 대상이 아니었죠. 그렇죠. 정리해고 이런 것들도 이거는 경영상 경영 판단이라고. 판단이니까 네. 쟁의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이상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보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그런 얘기 보면은 투자 규모 같은 거 보면 사실 기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뭐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게 충원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무 강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렇게 커다란 공장 짓는데 기존 노동자들이 이동 안 하겠습니까? 아니, 숙련된 사람들 먼저 가서 또 자리 잡고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영향 미칠 게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쟁의행위 대상을 삼는다는 건 너무 법적으로는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기업 노동자는 이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도 주장해서는 안 돼. 오. 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뭐 파업을 한다 어쩐다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 파업권을 뭐 긴급하게 와서 제한을 하니 뭐 조정을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선이 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약간 불편함을 또 느끼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야 삼전 정규직 니들이 뭐라고 지방에 투자 좀 하겠다는데 이런 중대사를 국민의 매우 일부밖에 안 되는 너네가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되냐 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이재용과 최태원한테 그 모든 결정권을 줬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오. 그럼 그때도 만약에 분노했으면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재용이 하는 건 당연한데 삼성 노조가 하는 거 이상하다? 오. 그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삼전 정규직 노조가 사회적 대표성 당연히 안 띄고 있죠. 정규직 노조고 정규직 이기주의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다. 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사회적 대표성을 잘 띄고 투쟁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자기의 근로조건에 대해 투쟁하는 거는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법으로 제한한다거나 하는 쓸데없는 시도를 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거에서 좀 집중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과급, 그러니까 이익 배분의 성격의 성과급은 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또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익 배분하는 성과급이 임금이냐, 근로조건이냐, 이걸 가지고 또 법원에서 또 많은 시비를 또 걸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보수 언론에서 이거 엄청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 관련한 많은 이 회사들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성과급 이 개념이 이거를 인정해주고 싶느냐, 인정해줄 것이냐. 자본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총대 메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근로조건이 아니니까 이거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걸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런 운동권 출신들은 아예 그래도 어쨌든 성과급이잖아. 성과급인데 교섭 대상이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대법원의 입장은 그래요. 임금은 일부는 아닐 것 같아요. 대법원이 보는 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을 제공한 거에 대가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성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떤 영업이익은 노동의 제공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방식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드시 임금에 대해서만 요구해야 되냐 그럼? 아니죠. 우리가 뭐 근로조건이라고 법원이 정해준 한도 안에서만 요구해야 되냐?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니 옛날에 내가 공장을 다니는데 그 노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조가 있는데 나는 비정규직이어서 거기 소속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노조가 있는데 물론 거기 이제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저 어렸으니까 21세 뭐 이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이제 아주머니들이죠. 주로 여성 노동자들인데 아주머니들이 뭐 이래 모여갖고 이게 뭐야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 2명이 나와가지고 이 여성 노동자들의 이 노조의 어떤 그동안의 그 교섭의 결과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단체 교섭 결과에 대한 뭐 보고, 얘기냐 여기 보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쟁취해냈다. 첫째, 이제부터는 일요일 특근 시에도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준다고 한다. 와! 반찬 맛있는 거 나온답니다. 자, 햄 소세지 나온답니다. 야. 두 번째, 이제부터는 실내화 뒤가 터진 것도 된다고 합니다. 와! 아, 이제부터 그 옛날에 학교 고무신 같은 실내 안 신어도 된다. 아, 추구했어요. 그 나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어떤 그 볼셰비키의 영웅적 투쟁 이런 거를 이제 항상 이제 보면서 노조가 그게 그러면 근데 임금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근데 그 교섭을 해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게 다 소박한 얘기긴 한데 교섭을 해갖고 어쨌든 얻어냈다지 않습니까? 그 노조가 그렇게 지금 들으셨지만 무슨 뭐 그렇게까지 뭐 투쟁하는 그런 노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다 해줬는데 그것도 그러면 교섭 대상이 아닌데 해준 겁니까? 뭐 교섭 대상이겠죠. 예. 다. 예. 법적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맛있는 걸 준다. 당연히 되죠. 네, 실내화를 뒤가 터진 걸 신어도 되게 해준다. 내가 말하면서 열받네. 실내화를 그럼 아무거나 신어도 되지. 실내하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공감을 더 해드릴까요? 교섭의 대상이다. 네. 교섭의 대상이다. 네. 그건 근데 이제 도적의 입장이고, 도적의 입장이고. 네, 이 법조계의 입장은 의견 분분이다. 의견이 분분은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앞으로 더 법정에서 또 투쟁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적이 앞으로 법정을 정리 한번 해보겠다. 법조계 싹 정리해가지고 이 N% 성과급도 이거 대상인 걸로 하겠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예를 들면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진보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예를 들면은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쨌든 간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누가 또 민주노총 출신이 또 누가 갔는데 아무튼 간에 그 김 뭐라고 하는 분이 갔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네. 아무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 이름 타이틀에 역대 대통령 중에 이재명 대통령 그 타이틀 뒤에 어떤 경제 산업에 뭐 어떤 키워드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찍은 게 이제 삼전 닉스인데 왜냐면 이제 거기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원탑이고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고 뭐 거의 우리의 대한민국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민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AI 뭐 이런 산업에 대해서 AI 최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쟁취하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서 이제 이런 계속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일종의 트로피 사냥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실 뭐 산재 이런 것들도 말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집행하는데 단위에서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정책에 대한 어떤 그림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문제 하나 뭐 산재 좀 심각하니까 특히나 막 재해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해 이 정도 스탠스였던 거고 이렇게 전반의 노동 정책에 대한 뭐 산재며 뭐 노동적 활동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키워드 자기가 갖고 싶은 그 키워드에 그냥 계속 이렇게 불지르고 뭐 이렇게 때린다 싶으면은 그냥 이제 거기 저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국가적 투자와 집중을 우선순위를 더 높게 두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한참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뭐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제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병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언론이 또 그거를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 개념도 있어서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는 가운데 자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왜냐? 9시 43분? 네.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다음 이슈는 하나 빼놓고